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위치한 미국 기업 소유의 공장을 파괴했습니다. 이 일은 7월 26일 키이우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는데 영국 신문 가디언이 이 소식을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오늘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체계용 미사일 생산 라이선스를 줄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갑자기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이런 의문이 제기됩니다. 과연 블라디미르 푸틴이 키예프에 있는 미국 공장에 대한 공격으로 도널드 트럼프를 겁주는데 성공한 것일까요? 한편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제 탄도미사일로 우크라이나인을 다시 공격했다고 밝혔으며 안타깝게도 한 가족이 모두 희생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내에서는 여전히 창고와 공장에 화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다시 한번 정유공장과 와일드베리스 창고를 공격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오정 물류 창고에도 타격이 미치고 있다는 징후도 나타났습니다. 한편 모스크바 외곽당국은 이미 계엄령과 동원령에 대비해 공공인프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방송에서 모든 최근 사건들을 차례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모든 주제들을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30만 구독자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미국 공장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7월 26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이 터미널 오토놈이라는 회사의 생산 건물을 파괴했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유도 시스템을 탑재한 공격용 드론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드론들은 러시아 전자전에 견디도록 설계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기업에서는 매달 다양한 종류의 드론을 최대 1000대까지 조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AQ400, 스카이티, AQ100, 베요넷 공격 드론과 RQ100, 스카우트 정찰 드론이 포함됩니다. 회사 웹사이트에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배회 탄약과 정밀유도 탄약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탄약들은 이미 최전선에서 적의 목표물에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디언은 이것이 전면전 기간 동안 러시아의 공격이 미국 회사의 시설을 파괴한 첫 번째로 알려진 사례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7월 26일에 발표한 자체 보고서에서도 바로 이 공격에 대해 언급하며 인용하자면 키이우 남서부 지역의 드론 조립 및 저장 장소에 대한 공격이라고 했습니다. 단지 그때는 회사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 뿐입니다. 즉 러시아 측이 바로 그런 시설을 공격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가디언지는 전 미국 정보기관 고위 관계자였던 앤서니 빈치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러시아인들은 그 생산시설이 누구 소유인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곳은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가디언지는 중요한 단서를 덧붙입니다. 이 공격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미국산 무기체계, 특히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생산을 허용하려는 계획과 맞물려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만약 이런 생산시설이 우크라이나에 세워진다면 러시아는 그곳도 공격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크렘린은 바로 이런 신호를 워싱턴에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공장이 우크라이나에 생기면 그들은 그곳을 공격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가 러시아인들이 이미 미국 자산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에 어떻게 반응할지 시험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즉, 그가 미국인의 주권적 이익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 안타깝게도 도널드 트럼프는 뒷걸음질 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두 번째 사건과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시죠. 지난 7월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시스템용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권리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는 나중에 이 시스템들을 위한 탄약이 포함된 새로운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워싱턴 방문 중에 젤렌스키와 트럼프는 다시 한번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라이선스 이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는 이 문제에 있어서 양측의 진전을 이루었고
문제가 사실상 해결됐다고 암시했습니다. 바로 말씀드리자면, 보잉사가 이 미사일에 자가유도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보잉사는 이 미사일 생산 라이선스를 가진 일본이나 독일에도 이 기술을 이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독일과 일본에서 미사일을 조립하고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보잉사는 미사일 유도 시스템 생산 라이선스는 누구에게도 절대 이전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사일 조립을 시작한 일본도 여전히 보잉사에서 유도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도 시스템을 받아 일본이 직접 미사일에 통합할 뿐입니다. 즉, 보잉사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라이선스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오늘 러시아군이 키이우에 있는 미국 공장을 직접 공격한 지 며칠 만에 트럼프가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라이선스를 줄지에 대한 결정은 아직 없습니다. 그는 아직 전반적으로 이 라이선스를 줄지 말지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의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매우 특이한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라이선스를 누구에게 주는지에 대해 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사실 저희는 장비의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상황을 다시 뒤집는 말이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자신의 우선순위가 무기 생산 확대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전쟁을 끝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용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미사일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지만 이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은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예를 들어 수백 개의 자체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갖게 된다는 사실은 이것이 전쟁이 이 때문에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이 미사일들은 창고에 보관될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전쟁은 언제든 끝낼 수 있습니다. 이 무기는 공격용이 아니며 러시아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자기 방어용 무기입니다. 트럼프가 전쟁을 끝내고 싶다면 독재자 푸틴에게 압박을 가해서 전쟁을 멈추게 하세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패트리엇 미사일을 계속 보유합니다. 그 미사일들은 전쟁의 지속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회사 터미널 오토노미 공격과 트럼프가 패트리엇 문제를 두고 보인 망설임 사이에 공식적으로 연관성을 언급한 이는 없습니다. 물론 이 두 사건을 공식적으로 연결하진 않겠지만 논리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만약 드론 공장이 이미 표적이 되었다면 그것이 미국 회사라는 사실과는 상관없이, 그렇다면 워싱턴은 우크라이나 땅에 더 민감한 생산 시설을 배치하는 결정에 서두르지 않을 추가적인 이유가 생기는 셈입니다. 그리고 푸틴이 트럼프에게 보낸 신호가 효과를 낸 듯합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즉시 한 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미국 대통령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도 직접 연결하지 않지만 그가 겁먹은 듯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아니요, 무슨 허가증이요. 우리는 아직 결정한 게 없어요. 반면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로운 도시에 대한 공격을 위한 무기 종류를 확장하는 데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7월 30일 새벽 드니프로페트롭스크 지역의 크리비리흐 근처 라두시노의 마을에 대한 공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러시아는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인용문입니다. 모스크바의 불안당들과 북한의 광기 어린 정권이 미사일과 북한 병력을 위해 여기 유럽에서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국경에서, 그리고 우리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상기시켜드리자면 그때 7월 30일 새벽 민간 주택에 대한 공격으로 한 가족이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1살 여자아이와 13세, 17세 소년을 포함해 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레이더는 KN-23 또는 KN-24 미사일의 특유한 흔적을 포착했습니다. 이는 북한산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무기의 마지막 확인된 사용은 거의 1년 전이었습니다. 즉, 러시아가 다시 한번 북한산 미사일을 사용한 것입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저는 볼고그라드 위로 누웠어요. 아침 5시 4시 반이에요. 볼가강이 멈춰 있어요. 볼고그라드가 불타고 있어요. 서둘러요. 모두가 살아있었을 때 동료들이. 지금 그냥 뒤돌아봤어요. 지붕 위에 서서 바라보는데 거기엔 그런 노인들이 있어요. 당신은 의인화 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괜찮아요. 지용이에요. 연기도 정말 대단해요. 정말요. 여기서 알겠어요.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모서리에 두거나 바로 여기 두죠. 이제 러시아 내부에서 동시에 일어난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물류와 정유시설에 대한 공격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오늘 밤 볼고그라드에서 드론이 와일드베리스 창고를 공격했고 동시에 루코일 볼고그라드 정유공장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타타르스탄에서는 젤레노돌스크에 있는 와일드베리스 물류단지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니즈네캄스크에서는 주민들의 제보에 따르면 30회가 넘는 폭발음이 들렸고 현지 정유공장 위로 거대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한마디로 그곳은 정말 심하게 불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7월 18일부터 이어져 온 캠페인의 연장선입니다. 그동안 러시아 전역에서 10곳이 넘는 와일드베리스 창고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오늘까지 이미 10곳이 넘는 와일드베리스 창고가 불탔고 이런 공격은 계속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엑셀레노프가 올린 영상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7월 30일 기준으로 와일드베리스 창고가 어디에서 몇 곳이나 불탔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러시아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짧은 영상을 본 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러시아에서 또 무엇이 불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기는 덥습니다. 여기서는 이미 덥네요. 멈춰요. 이건 정말 엉망진창이야. 모든 차들이 엉망이야. VMB 엉망이야. 다 박살났어. 네 여자가 원해요. 그냥 엉망진창이야 형. 이건 끝장이야. 우린 너희랑 함께야. 여기 서있네. 멋지다. 수아라 씨발. 우린 촬영 끝났으니까 이제 빠질게. 저기 창고 안에서 불타고 있어 씨발. 이게 WB 크라스노다르 창고에서 일어난 일이야. 전부 불타고 있어. 여기 상황이 당연히 좋지 않아. 이거야. 메빈가에서 와일드베리스 창고가 불타고 있어. 물건이 불에 탔다면 다시 만들어서 사들여야 해. 가장 중요한 건 다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거야. 자막은 시몬이 맞췄어. 자막은 맞췄어.
담하던 시몬이 마쳤어. 물건이 도착했는데 이제 출하하지 않아오리. 기술지원팀에 문의했어. 그런데 기술지원팀에서 나한테 말하길 출하를 해야 한다고. 안 하면 벌금을 받는다고 하더라. 어디로 보내? 그냥 쟤 넣으라는 거야? 쟤 속에. 알겠어. 잡아 뭐야? 조심해. 내가 걔 가르치고 있잖아. 한쪽에 잠비 쓰다가 라살린의 소리 이렇게 아름다운 같아. 여인이 올 거야. 같은 날인 7월 31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 최대 전자제품 소매업체인 DNS의 창고가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회사 공동 소유주인 드미트리 알렉세예프는 피해가 막대하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부의 영향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직접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래도 평범한 화재로 보이고 공습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러시아에서 창고들이 계속 불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화재 발생 지점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저는 화재 발생 지점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붕과 벽이 무너졌고 DNS 창고가 불타고 있습니다. 저희는 DNS 창고 화재 현장에서 계속 작업 중입니다. 제 뒤로 건물 내부가 불타고 있고 투입된 장비도 10대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40명 이상의 인원이 화재 진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숨쉬기 힘들어요. 연기 좀 보세요. 참고로 오늘 우크라이나 드론이 약간 빗나가서 오존 창고 근처를 타격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와일드베리스에 이어 오존 창고도 공격받고 있습니다. 곧 얀덱스 마켓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계속됩니다. 주의, 집중하세요. 젠장. 마말롬.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소식입니다. 모스크바주 당국이 계엄령과 동원령에 대비해 공공 인프라 시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최근 몇 주 동안 러시아 야권 매체인 베르스트카와 바즈니의 이 스토리에서 포착한 훨씬 더 넓은 그림에 들어맞는 일입니다. 연방 및 지역 정부의 여러 소식통은 러시아의 계엄령 또는 그 일부 요소가 도입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9월에 있을 국가두마 선거가 끝난 직후입니다. 그들의 정보에 따르면 계엄령 외에도 몇 달째 소문이 돌고 있는 새로운 동원령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외환 관련 법률이 강화되고 일부 시민계층에 대해 해외 출국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쟁연구소도 로스그바르디아의 임무를 확대하는 개정안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됩니다. 동원, 계엄령 또는 전시기간에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의 방어 준비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미국이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기술로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도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우크라이나 영토 내의 생산 시설들은 자본의 출처와 상관없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점이 워싱턴이 패트리엇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둘째, 북한의 탄도미사일 사용은 러시아가 평양으로부터 단순히 포탄과 인력만을 받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민간 도시들을 상대로 북한 미사일을 전투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셋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물류와 정유 시설을 체계적으로 타격하는 동안 러시아 자체는 국내에서 긴장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엄령과 새로운 동원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크렘린이 조속한 협상이 아니라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몸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